실리콘밸리 리서치 클럽 뉴스레터 읽기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1년 정도 좀 쉬었었는데, 오랜만에 뉴스레터 읽기를 다시 한번 재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전종현 님과 함께 지난달에 써주셨던 뉴스레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가 한 1년쯤 전에 세션을 한두 번 했었던 것 같고, 네, 오랜만에 한번 요청을 좀 드렸었고, 좋은 뉴스레터들을 계속 써주고 계셔서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회사들도 팔로우 라운드를 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고, 네. 한국에도 좀 그런 회사들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써주신 뉴스레터들 한번 읽어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목들을 한번 스캔을 해보고, 뭐 좀, 포인트 아웃 하시고 싶은 것들을 말씀 주시면 저도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처음은 AI 관련된 샘 알트만 얘기들 써주셨고, 요건 한 2월 달쯤 나왔던 얘기인 것 같고, 안드레 카파시 얘기, 그리고 스트래티지에서 쓴 얘기들, 그리고 오픈 AI가 처음엔 아니었지만 컨슈머 회사가 됐다라는 얘기 있는 것 같고, 베세머에서 엔트로픽 투자한 얘기. 요것도 뭐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알티미터에서 그 자민 볼이라는 사람이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할비에 대한 인터뷰 얘기, 이거는 세코이아랑 인터뷰 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건 애플리케이션 회사.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길게 써주셨는데, 전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깊진 않은데, 뭐 아이소모르픽 랩스가 레이징 하는 얘기들 보면 뭔가 아주 새로운, 펀더먼털리 새로운 얘기들이 좀 전개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써주셨고,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조금 더 노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젠슨왕 얘기들, 반도체 얘기 정도가 이번 달 얘기이신 것 같고, 핀테크 얘기도 해주셨네요. 스테이블 뭐, 코인 얘기도 있고, 네, 스테이블 네, 여러 가지가 많군요. 좋습니다. 다양합니다. 네, 어떤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한 뭐 두세 꼭지 정도 좀 딥다이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장님 딱 보시고서 얘기 나누고 싶으신 걸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AI 밸류에이션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얘기 좀 나눠보고, 그리고 추가적인 얘기들을 해보면 음, 좋을 것 같은데, 음, 밸류에이션이 사실 1년 사이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뭐 XAI 엔트로픽 19빌리언, 뭐 40빌리언 이렇게 올라가고, 이번에 엔트로픽 70빌리언 레이징 했고, 그리고 관련된 비슷한 LLM 회사들, 그 일리아 서트키버 회사가 그린옥스에서 저도, 투자를 크게 받았고, 높은 네, 밸류에이션으로, 그리고 미라 무라티도 뭐 2, 30빌리언 밸류로 맞아요. 레이징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컬서가 10빌리언으로 레이징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직전 라운드 2.5빌리언인데 10빌리언으로 컬서가 올라갔고, 음, 그리고 피겨 AI가 뭐 2.9빌리언에서 40빌리언, 한 음, 10배, 13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약간은 이제 2021년도의 향기가 좀 난다. 약간 나긴 하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있고, 하지만 또 이게 너무나 큰 사이클인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또 있는 것 같고, 음, 어,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종현님이 최근에 굉장히 이제 좋게 보시는 닐 메타가,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의 높은 밸류에 큰 벳을 하는 걸 보고, 네. 누가 맞을까? 이게 맞는 걸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또 잘 되는 회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음, 이 중에서 이거는 될 것 같다. 음,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높아져 가는 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다들 그 생각 깔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똑같이 얘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이 중에 성공한 애들은 나중에 넥스트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애들 될 것이고 걔네 막 다 1000빌리언, 3000빌리언 막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직도 룸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게 기본 전제인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도 저는 되게 쪼개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따로 존재하는 것 같고 그 아래 이제 엔트로픽이나 이런 모델 회사들 몇 개 소수가 살아남은 애들 또 따로 존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새로 신규로 출연한 SSI나 뭐 이런 애들이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고, 나머지로 이제 약간의 어플리케이션 느낌이 나는 커서나 피겨나 뭐 이런 애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오픈AI가 지금 거의 400빌리언 가까이 왔는데 이 여기에 투자하는 건 오히려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밑에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뭐랄까 소비자향을 되게 지향하고 있고 오픈 AI가, 그럼 이제 넥스트 구글을 타겟하고 있는 게 되게 명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지금 구글이 이미 거의 2000빌리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한 400빌리언에 투자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저는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 뷰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엔트로픽이나 이런 약간 살아남은 소수의 이제 회사들이 있는 건데, 얘네가 사실 모델 성능적으로는 사실 오픈AI랑 거의 비등비등해졌잖아요. 잘 따라오고 있고. 그래서 그 성능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별로 차이가 안 나야 될 것 같이 보이면서도 전 동시에 되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똑같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AI는 계속해서 트래픽이 가파르게 아직도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엔트로픽이나 이런 건 사실 주변에서 막 이거를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실제로 유저 수가 그렇게 많이 따라오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향으로 보기보다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런 모델 회사들을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일단 퀘스천 마크가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 그게 세워지더라 하더라도 과연 지금의 밸류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엔트로픽을 70빌리언에 투자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쉽게 손이 나갈 것 같진 않다라는 게 두 번째 생각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일리아가 하는 SSI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감이 잘 안 잡혀요. 이게 정보가 조금 더 나와야지 이게 뭘 하고 있는 거며 10빌리언이 왜 나오는 건지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열심히 찾아봐도 뭔가 힌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약간 미지수의 영역을 좀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커서나 피규어나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되게 딥다이브해서 쪼개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길어지니까,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감적인 느낌으로 너무 오버밸류이션하는 느낌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즈 케이스가 정확히 전 나오지 않은 상태 있고 뭔가 아직 완성형이 안 된 기술인데 그냥 약간 BMW 공장에 몇 대 들어가가지고 그냥 테스트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를 이렇게 높게 봐줄 수가 있구나 하는 거에 더 오히려 놀라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커서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뭐랄까 지표 같은 게 잘 따라오고 있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얘네한테는 투자하는 거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제가 이게 밸류가 맞냐 틀리냐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기술적으로 보는 뷰도 사람들은 많이 존재를 하겠지만 저는 정말로 이 얘네가 하고 있는 것들의 트래픽 그리고 정말로 사용자들이 좋아해주고 있는가를 많이 따지는 것 같고, 그게 정말로 납득이 된다면 저는 높은 밸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꿈만 팔고 있다라면은 밸류가 높은 게 좀 나중에 거품으로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음, 기사를 보면은,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가 32빌리언으로 웨이팅을 하고 있고, 네. 무시하네요. 네. 요걸 아마 그닐 메타가 라운드 리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도 10빌리언으로 2빌리언을 레이징하고 있고, 앤드리슨이 베킹한다고 하고, 음, 닐 어, 메타가 좋은 결정한 건지,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 네. 여기, 사실 이분은 워낙 너무 레전드인 개발자이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더 확률이 높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사람을 보고 벳을 할 텐데, 이 사람을 보고 이 프라이스 택을 주는 게 맞을지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앤드루슨, 라이스피드, DST 등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뭐 실리콘밸리 스마트머니긴 하지만, 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겠다.
근데 어쨌든 닐메타가 투자한 게 되게 포인트긴 한데 닐메타가 그냥 사람만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는 분명히 아니고 그 이전부터 얘기했던 게 AI 모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전 일리아가 이거를 들고 와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 정도는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럴 수 있는 뭔가 사람이니까. 판을 바꾸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뭔가 모델을 들고 와서 정말 진정한 에이전틱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오히려 선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은 이제 애매한 어떻게 보면 엔트로픽 오픈 AI를 따라가는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방향을 음, 바꾸는 게 방법일 수 있겠다. 네, 뭔가를 일리아가 뭔가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일 뷰를. 수 있을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애플리케이션 회사들 중에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면은 방금 이제 오픈 AI가 넥스트 구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투자 잘하는 투자자들이 또 구글을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 13F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챗GPT는 정말 컨슈머 회사가 되고 있는데 대형 소비자 인터넷 기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도비도 주가가 많이 좋지 않은 게 이제 뭐 그 지브리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여기도 약간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들을 느끼는 것 같고 어도비마저도. 음, 그리고 최근에 저도 이제 컬서를 써보면서 이게 진짜 편하다. 음, 되게 좋다. 이렇게까지 입코딩이 되는구나 해서 놀라기도 했는데 여기 이제 쓰신 것처럼 윈드서프를 이제 인수한다고 하잖아요. 오픈AI에서.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또 음, 한편으로는 여기에 어떤 워크스페이스가 챗GPT에 붙으면서 음. 어, 컬서까지 아니더라도 컬서의 한 80% 성능만 내면 내가 그, 또 컬서 20불을 내게 될까? 그냥 챗GPT 20불 쓰는 걸로 적당히 이 코딩만 되면 되지 않을까? 음, 라는 그 번들링 효과로 챗GPT 컬서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결국은 사용자 비헤이비어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 저,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해봤던 생각은 챗 GPT한테는 뭔가 똑똑하고 어려운 리서치를 시키게 되는 것 같고, 제 사용 경험은. 그리고 음, 인터넷 검색은 뭔가 퍼플렉스티한테 시키는 음, 습관적인 게 되는 것 같고, 네. 또 코딩 같은 일을 할 때는 별도의 또 작업 공간이 컬서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음, 그런 이제 두세 가지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다이내믹에서 이제 요런 컬서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그렇죠. 때마침 컬서가 그 10빌리언 라운드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오픈 AI가 2.4빌리언으로 윈드서프를 사기는 쉽지 않겠다. 음, 가격표를 더 높여야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3빌이군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네 달 만에 2.5빌에서 10빌로 올라갔으니까 얘네들도 6빌은 내놔라. 이런 이런 그래,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컬서를 좀 써보셨는지, 그리고 검색 습관이나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인 사용자 경험 좀 궁금하네요. 일단 커서를 제가 뭐 코딩을 하진 않으니까 직접 쓰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대신 개발자들의 후기를 계속해서 들으려고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 편인데 일단 커서를 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냥 개발자는 거의 제 주변에서는 거의 다 쓰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제 카카오 개발자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데 그냥 전사적으로 커서를 무조건 쓰라고로 밀어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커서가 지금 보통 툴이 아니긴 하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 신기한 것 같고, 네, 이거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그냥 여기다 가볍게 적은 건데, 깊은 고민은 안 해봤고, 그냥 개발자들은 어쨌든 그 아이디 툴을 틀어놓은 게 되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그냥 커서가 아예 대체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한번 이미 습관이 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얘네가 툴을 막 바꿔가면서 쓸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리서치하는 사람은 오픈 AI 챗 GPT를 많이 쓰는 것 같고, 약간 코딩하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커서부터 틀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바꾸는 게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라 해야 되지? 자기 직업만의 그 메인 화면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뭔가 챗GPT랑 코딩이 같이 있는 그림이 잘 상상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저렇게 가볍게 적어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종현님은 어떤 것들을 많이 쓰세요? 구글 검색, 그리고 챗 GPT, 퍼플렉스티,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툴들을 더 많이 타임쉐어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은 거의 99%다 챗GPT로 쓰고 있고요. 퍼플렉시티도 처음엔 좀 쓰다가 지금은 안 쓰게 된 게 그 오스리로 넘어오면서 요새는 그냥 아무거나 검색해도 출처 가져와서 검색을 해주잖아요. 저는 그거 이후로 사실 퍼플렉시티는 거의 안 쓰게 됐고 구글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요새 구글 검색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로 가벼운 질문도 GPT한테 넣게 되고 정말 어려운 질문들이야 더더욱 더 GPT에 넣게 되니까 이제 제가 구글에 딱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하는 경우는 정말 뭐 사소한 뭐라고 해야 되지? 정보 검색이나 뭐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고 특히 저는 O3 O1부터 O3 나오고 나서부터 그 딥리서치 생겼을 때부터 진짜 챗GPT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저는 특히 뭐 주식이나 이제 회사 정보 같은 거 회사 리서치 할 때 되게 많이 쓰는데 그 정보의 그 정리 퀄리티가 차원이 달라져가지고 저는 그 이후로 챗GPT 쓰는 시간이 작년보다 한 최소 2배에서 5배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제가 챗GPT를 쓰는 비중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커졌고 쓰는 시간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렇군요. 구글 검색 퍼플렉스티도 거의 안 쓴다. 저는 거의 안 씁니다. 여기 안에서 해결이 거의 다 돼요. 그래서 아까 샘 알트만이 얘기했던 소비자형 어플리케이션 돼가고 있는 거에 저는 되게 동의를 많이 했어요. 음, 그렇군요. 근데 그 써보시면서 뭔가 헛소리를 하는 헐루시네이션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무래도 더블 체크를 하기 위해서 퍼플렉스티도 한번 돌려보고 저는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아, 얘가 더블 체크를 하기 위해서 구글 검색도 한번 전 해보고 또 음, 퍼플렉스티한테도 해보고 같은 질문을 어떻게 답을 하는지 비교해보는, 그리고 가끔씩은 틀린 답을 할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하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들을 공부하는 것들인데, 그걸 제가 아예 모르진 않잖아요. 그 회사에 음, 대한 것도 대충은 알고, 그러니까 얘가 뭔가 할루시네이션이 돼도 제가 알아서 뭔가, 이거는 좀 틀렸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수준이 되니까, 이제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확인 체크까지는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딱 결과물을 봐서도 느낌이 좀 오는 것 같다? 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거의 사실 할루시네이션 많이 못 느끼는 게 딥리서치나 오쓰리 오면서 이제 출처 가져오는 거나 해주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더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신뢰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처가 있으니까는 클릭해서 이제 더블 체크를 그 안에서도 가능하다. 맞아요. 좀 이상한 게 있으면 어쨌든 저 한번 들어가서 보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200불짜리 티어 쓰시나요? 아니면 20불 쓰시나요? 저는 20불짜리 계정을 2개 써요. 아, 네, 그거 막 300불짜리까지는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냥 딥리서치 한 30분이 충분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아, 15개 2개로 씁니다. 리미트가 있으니까 이제 두 개를 쓰는 게 200불 쓰는 것보다 경제적이다. 훨씬 합리적이더라고요. 20불로는 하나로는 모자라고. 네, 모자라요. 그 크레딧이, 딥리서치 크레딧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군요. 재밌네요. 좋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컬서가 그렇게까지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지는 몰랐네요. 컬서도 사실은 대안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코딩하는 회사들이, 그래서 약간은 이제 그 소비자에게 챗GPT라면은 코더들한테는 컬서가, 네, 주류가 돼가는 느낌이다. 그렇게까지 아주 스트롱한 트랙션을 받고 있다라는 거군요. 맞아요. 좋습니다. 재밌네요. 그렇군요. 음, 그 외에 다른 버티컬 애플리케이션 회사들 중에서 여기 합의 인터뷰가 좀 있긴 음, 써주시긴 하셨는데, 어, 아직은 뭐 컬서 외에 그렇게까지 어,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저도 같고, 그렇게 막 눈에 들어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우리 집 주변에서 볼 만한 네. 건 없는 것 같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바이오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음,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국의 바이오 그 회사들도 많고, 네. 또 최근에 뭐 라이센싱 아웃하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또 1세대, 2세대, 3세대 치료제로 넘어가고 그런 트렌드들이 있고, 그거랑 또 별개로 그 알파폴드가 음,
그 학회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냈고, 네. 예, 그 뚜리가 나오고 아이소모르픽 랩스라는 회사를 어, 최근에 투자를. 설립을 했고 한 3년 된 것 같고 그죠? 설립한 지는. 그리고 저번에 그 텔레그램에서 말씀 주셨던 책을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아, 뭔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구나. 그리고 요 회사에 일라이 릴리랑 두 개 회사가 투자를 전략적 투자자가 한 것 같고요. 그죠? 음. 릴리. 아마 여기 그리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다음 뉴스인가요? 네, 네. 드라이브가 투자를 노바티스랑 일라이 릴리가 했군요. 맞네요. 네, 아, 이렇게 됐고. 얘네가 맞아요. 계약을 해갔어요. 그죠? 아, 이거는 이제 그 상업용 네, 후보 건가요? 물질을 몇 개 사갔다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약간 매출 계약을 한 거네, 그죠? 그렇죠. 네, 수익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아마 마일스톤에 따라서 매출이 네, 인식이 될 그렇게 수도 되는 있고 아닐 거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발빠른 드라이브가 리드로 돈을 넣었고. 거대한 자금을 투자를 했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면 종료님도 바이오 쪽을 좀 관심 있으실 것 같고, 한국은 네. 바이오가 워낙 큰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음. 그런 회사인데, 네. 기존의 바이오 산업과 이 회사 아이소모르픽 랩스 음. 어떤 역학관계가 될 거로 보시는지 혹시 좀 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제가 여기 분야에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어쨌든 AI는 되게 기반의 엔진 같은 기술이고 이걸 이용해서 뭔가 버티컬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날 거란 그냥 큰 그림하에 어디가 가장 크게 변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간에 신약 개발이라고 생각을 딱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시장을 타겟하는 게 되게 돈의 자연스러운 습성이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처음에 가지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그 말씀하신 대로 책을 좀 읽었는데 알파폴드에 다룬 그 책을 저는 읽다가 저도 똑같이 느낀 게 와 이거 좀 다른 것 같다. 진짜로 뭔가 큰 게 나왔구나 라는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전 사실 AI 바이오 이런 것보다도 알파폴드를 되게 자세히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파폴드가 어쨌든 기존에 불가능하던 단백질 구조를 이렇게 딱 출현시키는 거를 가능하게끔 만들어졌고 그 기반은 실제로 트랜스포머 모델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게 다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아 이게 약간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트랜스포머 접목해가지고 자율주행 지금 거의 다 만들어낸 것처럼 약간 AI 신약 개발을 약간 정말로 AI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다 뭔가 형태가 좀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크게 받아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저는 하사비스에 되게 주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사실 샘 알트만을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오픈 AI를 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게 정말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샘 알트만은 그 실리콘밸리 되게 많은 회사들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수많은 비즈니스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고르고 골라서 시작한 게 AI 사업이었고 그만큼 저는 유망성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닌가 다를까 거의 10년 동안 노가다를 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큰 포텐셜을 만들어낸 건데 저는 하사비스가 좀 비슷하다 생각을 하는 게 하사비스도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심지어 그 지금 구글에서 사실상 AI를 리드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거의 구글의 거의 co-CEO 같은 느낌을 저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마무시한 사람이 지금 이제 하나의 마지막으로 꽂혀 있는 게 신약 개발이고 심지어 자기 회사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 투자까지 받아가면서 정말 독립하려는 의지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AI 신을 리드하고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신약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드리븐하고 있는 거는 저는 분명히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산업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음, 같은 경우는 이 산업을 계속해서 팔로우 하는 방법이 하사비스가 어떤 얘기를 하고 하사비스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인터뷰를 계속 찾아가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좋네요. 요 책은 저도 이제 읽어봤었고요. 알파폴드에 대한 책. 이것도 이제 종현님이 그 텔레그램에서 말씀 주셔서 한번 찾아본 것 같고, 요거는 전 읽어보진 않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RNA 구조, 단백질 구조 예측하고 그 CASP인가요? 그 행사에서 이제 음. 굉장히 쇼킹한 결과를 도출을 했다. 그리고 업계에서 얼만큼 충격적이었는지에 대한 얘기들, 감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이소모르픽 랩스 팀 빌딩도 굉장히 독특하게 하고 있다. 전통적인 바이오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찰리 먼거가 말한
그 통섭적인 사람들을 데려와서 뭔가 특이한 걸 하려는 것 같다라는 느낌 받았던 것 같고, 요 책은 보시고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여기 보시면 뭐, 그 두 개 회사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 네. 주셨는데, 책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저 위의 책은 사실 AI 얘기는 아니고요. 좀 색다른 방법으로 이제 큰 바이오 회사가 된 회사들을 두 개 정도 다룬 회사인데 버텍스랑 이제 리제네론 두 개 다룬 회사인데 저는 두 개의 공통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약 개발 방법론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후보 물질을 이제 탐색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후보군을 쫙 나열해 놓고 어떤 게 먹힐까를 하나하나 그냥 실험을 해보면서 우연찮게 이게 먹히는 것 같으면 그걸 이제 약을 만드는 방식으로 저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리제네론이나 버텍스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 병이 걸리는 이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기전을 찾아가지고 치료를 시킬 것인지를 정말 되게 과학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약을 만드는 방법론을 쫓았고 그게 결국에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먹히면서 큰 회사들이 됐거든요. 근데 AI가 신약 개발을 하는 방법론이 전 비슷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이 병이 왜 생기며 단백질 구조가 근데 이거랑 맞겠네를 정말 과학적으로 풀어가면서 처음부터 맞는 약을 설계하는 게 전 되게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론을 좀 AI 통해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AI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확률에 대한 게임을 하는 건데 바이오야말로 확률 게임을 하는 분야이고 그러면 이게 되게 잘 접목할 수 있는 분야이지 않을까라는 큰 그림으로서 두 개를 좀 공통적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음, 이게 좀 비유를 해보자면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바이오 개발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바둑 업계에서 고수분들이시고, 음, 여기가 하려는 게 어떻게 보면 알파고 같은 걸 하려는 거다 보니까, 네,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 바이오 개발하는 사람들은, 야, 저거는 안 돼. 저거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결국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사비스가, 하사비스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게 오히려 워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충분히. 생각도 들고, 하지만 어쨌든 어텐션에서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바이오텍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거에 음. 대해서 조금은 이제 부정적일 수 있겠다. 여전히 그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 그분들이 한계로 지적하는 거는 그 약을 만드는 거는 앞단에 그 신약 물질을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뒷단에 임상하는 게 진짜로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그거로 AI를 바꾸기는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부정성을 많이 띠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 그것조차도 최근에 FDA가 약간 동물 실험 많이 없애고 약간 컴퓨터 이런 실험으로 대체한다는 발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뭔가 되게 큰 그림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음, 요 책에도, 알파포드 책에도 이제 이 한계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쓰면서 말씀 네. 주신 정확한 그 얘기를 해줬던 것 같고, 사실 바둑은 바둑판에서 이제 바둑 돌을 놓으면은 이기는 게임이니까 논리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지만, 뒷단에 뭐 5만 명, 10만 명 이런 여러 굉장히 많은 환자들한테 임상을 하는 거는 사실은 피지컬 월드에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 음, 사실 이 책을 쓰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 그 연구계에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음. 그런 생각들은 들고, 맞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할 되게 수 있다. 재밌는 네네. 알파폴드 책에서 저게 버전 2까지 다룬 책이잖아요. 맞아요. 이후에 알파폴드 3가 나왔는데 저 네. 책에서 담긴 단점들이 많이 보완이 됐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발전 속도가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저희가 모델을 팔로우업하는 거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이게 보통 흐름이 아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임상을 예를 들면은 10만 명 해야 되는데 만 명으로 줄일 수 있다거나 음, 그런 이제 피지컬 월드라는 것들까지도 네. 여기서 해결해 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바로 아래 지금 주황색 바로 아래 내용이 보면은 이제 하사비스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가 신체의 이제 경로를 모델링하고 약간 가상세포를 구현해 가지고 이 안에서 실험하는 걸 해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지금 되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되게 큰 힌트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하는 편입니다.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물질 개발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실제 피지컬 월드에서 임상이 문제인 건데, 그렇죠. 말하자면 그거를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걸 수 있겠네요.
뭔가 힌트를 찾지 않았나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다음 뉴스레터 써주셨던 로봇 관련돼서, 네, 사람들이 다들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패시미스틱 하잖아요. 그렇죠. 휴머노이드 오래 걸린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GPU로 돌려서 네. 모델링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이 엔비디아나 이런 데 보면 다 시뮬레이션 짜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데이터 학습한 다음에 돌리는 거 하고 있잖아요. 네. 또 바이오랑 로봇도 약간 발전 과정이 비슷할 수 있겠다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음, 그렇네요. 그래서 다들 휴머노이드는 10년 걸린다. 뭐 5년 전에 자율주행이 이제 그 반복이다. 그래서 진짜 오래 걸릴 거다라는 얘기를 한편으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음, 그런 고민들도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결론적으로 드라이브는 참 투자를 잘하는 것 같다. 어딜 가나 요새 껴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발 빠른 것 같아요. 네, 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도 그 맞아요. 책 보고서 아, 이거를 어떻게든 투자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이렇게 먼저 선수를 치는 거 보면서 어, 빠르구나. 이 라운드는 돈이 되지 않을까? 돈이 되면 여기가 돈 제일 많이 벌겠구나. 저도 똑같습니다. 그 오픈 AI를 거의 30빌리언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도 다들 비싸다고 많이들 얘기를 맞아요. 다 했었단 셀링도 말이죠. 많았잖아요. 네, 네, 그쵸.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 이거는 정말 시작이었구나. 음, 네, 1년 만에 10배가 올랐으니까.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이소모피네스는 넥스트 테슬라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음, 그, 최근에 좀 드는 생각이, 다음 뉴스레터에서 이제 앤드류 얘기도 써주셨고, 네. 그, 그, 어, 저기, 주주서한 책, 최근에 올려주셨던 그 책에도 컴파운딩 퀄리티 투자에 대한 얘기 써주시면서, 이제 뭐 퀄리티 투자 그 책은 이제 사실 그 투하 자본 이익률 높은 회사에서 배당하지 말고 유보해서 계속해서 이제 컴파운딩 머신을 만들자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걸 보면서 VC에서 컴파운딩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패턴을 찾을 수 있을까? 음, 방금 말씀해 주신 테슬라 그리고 네. 제로 투 원에 보면은 이제 피터 딜이 음, 테슬라 7가지 요건들을 이렇게 쭉 써놨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뭐 스페이스X나 음, 그런 회사들이 이제 펠런티어도 그 네. 카테고리에 들어온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그 페이팔 마피아들이 만든 다음 회사가 엔드릴인데, 음, 어, 벤처 투자에서 컴파운딩 한 회사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 공통점은 뭘까? 패턴은 뭘까? 이런 고민을 문득 들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사실 뭐 투하자본 이익률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은 아니죠. 네, 아닌 것 같고, 그, 제로 투 원에서 나온 7가지 그 그, 토픽들도 스탠다다이즈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얘기들인 것 같고, 음, 그리고, 어, 다음번 펠런티어는 엔드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네. 뭐 이건 사실 오픈 퀘스천이지만,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뭘까? 되게 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하나는 사실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제, 다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창업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창업자의 역량과 음, 공자님 말씀처럼 항상 하는 컬처, 음, 회사의 문화, 음, 그런 요소들이지 않을까.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컴파운딩한 회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탑다운 뷰도 중요하고, 네. 하겠지만, 그래서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음, 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음, 혹은 뭐, 팔로우 하신 아까 말씀 주신 그 샘 알트만, 네. 그리고 데미스 하사비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해낼 것 같다. 많은 걸 보고 엑스큐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걸 골라서 한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뭐 펠런티어의 알렉스 칼프나 앤드릴의 CEO, 파운더는 어떨까? 사실 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딥하게 팔로우 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아하,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저희 그 AI, LLM 그리고 바이오 회사 얘기했었고 추가적으로 조금 뭐 더 나누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뭐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좋아하는 닐메타 얘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1m 얘기야. 아, 네. 좋죠. 저는 이 인터뷰를 다 보진 않았는데 네. 어떤 맨 앞에 부분에서 감명을 받으셨는지. 아, 음, 이게 사실 저도 최근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를 네,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네, 네, 제가 공감을 많이 하는 뭔가 평소에 굉장히 제가 고민하고 제가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를 니메타가 똑같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니메타가 하는 얘기들이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고 그리고 평소에 하는 생각들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뭔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증명을 해주니까 더더욱 좀 꽂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첫 번째로 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런 구체적으로 좀 뭐가 좋았는가라고 또 봤을 때 첫 번째로는 그게 되게 감명 깊었어요. 이건 되게 추상적인 레벨이긴 한데 그 아름다움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생각보다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아름다운 회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름다운 사용자 경험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컴파운딩이랑도 겹칠 수가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무언가를 개선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YC도 이제 10배를 뭐 더 낮게 하면 좋은 회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뷰를 가지고 회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정말로 압도적인 그리고 위대한 회사들은 정말로 뭔가 다른 레벨의 그런 압도적인 거를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좀 쫓는 사람이 닐메타이자 그린옥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문장을 보면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닐메테가 되게 다른 거를 추구하는 그 더 높은 레벨의 무언가를 되게 보려고 하는 투자자구나라는 게 첫 번째로 좀 들었던 생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기술적으로 얘네가 회사를 어떻게 발굴할까라고 좀 봤더니 힌트를 얻은 게 S&P 500의 그 회사들을 매일마다 보면서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투자한 회사가 과연 S&P 500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많이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닐메타가 기존에 이미 S&P 500에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커나갔고 어떤 BM을 짜고 있는지를 대충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바로 이제 기존의 회사들과 뭔가 패턴을 겹쳐가지고 얘네가 얘네를 따라가겠구나 혹은 능가할 수 있겠구나를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음, S&P 500 회사를 팔로우한다는 얘기는 이제 S&P 500 회사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걸 디스럽트 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회사를 찾아내겠다. 약간 이런 관점에서 S&P 500 회사들을 팔로우한다는 건가요? 네네, 그런 느낌입니다. 인컴번트를 잘 이해를 하고 인컴번트에 못하는 것들을 네, 또는 뭐 타성에 젖어 있는 부분들을 브레이크하겠다. 네,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어, 조 드로핑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네, JD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그런 뭐 그냥 50% 60% 좋은 게 아니라 한 10배 좋은 음, 깜짝 놀랄 만한 음, 경험을 주는 회사에 배스를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요거는 사실은 저는 아직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요런 네, 맥락에서 비슷한 거 아닐까 음,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것의 의미로 네. 아름다움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떤지 약간 가치 투자자들이 요새 퀄리티 얘기 많이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질적인 것? 네, 질적인 거. 특히 그 아, 선거 모터스 사이클 관리술이라는 되게 어마무시한 벽돌책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약간 퀄리티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를 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읽으면 퀄리티란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걸 되게 알아보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노력해야 되는구나.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닐메타도 뭔가 그런 걸 좀 같은 사고를 공유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이라는 거는 누구에 대한 책인가요? 이게 로버트 피어시그라는 저자가 쓴 약간 철학책인데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가치 투자자들이 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 어.
특히 그 노마드 투자자 서한 그 두 분이 운영하시는 네. 그분도 이 책을 되게 그냥 인생책으로 꼽고 있고 그 네. 외에도 그냥 가치 투자자들 인터뷰들 보다 보면 이 책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되게 저도 그래서 흥미로워가지고 이 책 대체 뭐길래 하면서 읽었는데 저도 사실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뭔가 인상을 많이 받은 책이었어요. 어,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책인데 직접 읽어봐야 되고 어쨌든 간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에 퀄리티라는 건 존재한다. 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 네. 저는 그거를 릴메타가 뭔가 비슷하게 뭔가 이거를 VC 씬에서도 약간 공유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추천드립니다. 근데 좀 좋습니다. 어려워요. 심오하고. 그 퀄리티 투자 테리 스미스 책에 보면은 이제 퀄리티 기업을 투자할 때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정성적인 거를 봐야 된다.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투자해야 된다. 네. 라는 전통적인 가치 투자랑은 조금 반하는 얘기들을 어. 하잖아요. 그래서 릴메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음, 좋은 거를 더 비싸게 주고 살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 아마도 추정컨대 뭐 릴메타도 얘기하지만 쿠팡의 경험이 저는 릴메타한테 엄청 크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컴파운딩 하는 회사다. 네, 컴파운딩하는 회사고 걔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지를 정말 처음부터 봐왔던 회사잖아요. 음, 음, 음. 되게 스탠다드가 된 것 같고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음, 사실은 뭐 쿠팡을 시드에 처음 뭐 스트리밍 투자하는 거는 운이지만 네, 두세 번, 네다섯 번 팔로운 하는 거는 사실 실력이죠. 네. 그죠? 여전히 엄청나게 큰 주주잖아요. 아직도 네, 아직도고 최근에 더 샀더라고요 주식을. 그렇군요. 재밌네요. 책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나중에 투자에 대한. 그리고 최근에 뭐 여기저기서 어, 그, 그 칼바나 얘기들을 많이들 리비짓 아,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칼바나도 컴파운딩 한 회사의 궤도에 오른 것 같고, 음, 예,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 어떤 회사들이 컴파운딩 하는 회사일까? 그리고 너무 여기에 이제 재밌죠. 써 있는 뭐 이상적인 창업자의 패턴이 있는 것 같다. 음. 그런 얘기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맞아요. 식의 접근들. 음, 여기에 이제 일리아 서치키버가 들어왔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조금 비싸도 한 40빌은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을까? 그 애매한 애들한테 뭐 싸게 4빌리언 밸류 주느니 네, 일리아 서치키버한테 40빌 주는 게 훨씬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해합니다. 네. 그게 조금 비싼 건지 많이 비싼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좋습니다. 재밌네요. 저도 사실 닐 메타가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고 사실은 실리콘밸리에서 한 2년 전, 3년쯤 전에는 그 이 사람들이 투자했던 예를 들면 칼바나 이런 투자건들 때문에 약간의 놀림을 받았단 말이죠. 진짜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어, 결과적으로. 네. 예. 그리고 사실은 그때로 간다고 하면 그걸 할 수 있었을까? 진짜 그래서 미친 배팅이었던 것 같긴 해요. 생각해보면. 사실은 막 이때 들어가서 이때 투자하고 이랬을 텐데 이렇게 갔단 말이죠. 음? 그래서 요 언저리에서는 되게 놀림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저 사람 진짜 똑똑하구나라는 결론이 된 건데 이제 운과 실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칼바나 케이스에는. 네. 그래서 그 2년 만에 약간 바보에서 천재가 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비슷하게 뭔가 되게 카바나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확신과 창업자에 대한 확신이 두 개가 또 결부가 되면서 되게 확신 있게 배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기의 뭔가 의사결정 프레임워크가 되게 명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이게 남들이 그 닐메타의 정말 실력은 남들이 약간 남들과 반대로 가는 그 컨트레이닝 정도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뷰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되게 독특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전형적이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리고 굉장히 오퍼튜니스틱한 것 같고 맞아요. 우리는 이런 패턴에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오퍼튜니스틱하게 투자하는 그리고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음, 그런 투자인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투자자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안타 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뭐, 올해, 내년 아마 펀드 레이징을 또 할 텐데, 여기도 또 얼마나 큰 펀드를 레이징 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최근에 레이팅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아마 그린옥스. 기사에는 안 나올 텐데 제가 어디서 얼핏 들었어요. 어, 이건 작년에 2빌리언으로 모았던 것 같고, 이번에도 한 2, 3빌리언 정도 펀드를 모은다면은 굉장히 좋은 펀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음, 5, 6빌리언 이렇게 넘어가면은, 아, 너무 음, 크다라는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 만한 것 같고, 뭐 요즘 워낙 젊고 투자 잘하는 투자자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또 올드스쿨 VC랑은 확실히 스칼라가 다르다. 다르다. 네, AI 시대에 굉장히 relevant한 투자자인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어, 좋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여기 스테이블 코인 얘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얘기를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오늘은 한번 랩업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책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요 음, 다음번 컴파운딩 하는 회사들에 대한 얘기들, 후보가 뭐 무엇이 테슬라, 네네, 그랬죠? 테슬라, 스페이스X, 팔런티어, 엔드릴 또는 넥스트 테슬라는 뭐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한번 딥다이브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달 이 시간에 또 한번 세션을 요청을 드려보고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